한 수학 공식이 워런 버핏의 포지션 크기를 결정합니다. 단 한 줄짜리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채권왕 빌 그로스가 PIMCO에서 자기 포지션을 정할 때 명시적으로 사용했고, 워런 버핏의 절친한 동료 찰리 먼거가 직접 우리는 이걸 쓴다고 인정했으며, 인도계 미국인 투자가 몬시 파브라이가 자기 책에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 부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라스베이거스 블랙잭 카드 카운터들이 매 핸드마다 베팅 크기를 결정할 때 쓰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즉, 한 줄짜리 수학 공식 하나가 도박판 한가운데부터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펀드 사무실까지를 똑같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만든 사람은 도박꾼도 아니었고 투자자도 아니었고 월스트리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1956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통신신호의 잡음을 연구하던 텍사스 출신의 한 물리학자였고, 본인은 자기 공식이 도박과 투자에 쓰일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공식을 발표한 지 9년 뒤인 1965년 3월 18일, 그는 맨해튼의 한 보도에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41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공식을 단 한 번도 돈 버는데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레리 켈리 주니어. 오늘의 수업 내용은 한 텍사스 출신 물리학자가 통신신호 잡음 분석을 위해 만든 단 한 줄짜리 공식이 그가 죽은 후 어떻게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무너뜨리고 결국 월스트리트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 존 켈리와 켈리 공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 레리 켈리 주니어는 1923년 12월 26일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코르시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텍사스의 시골에서 자란 그는 한 가지 점에서 전형적인 텍사스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남자였고 취미로 총을 쏘는 사람이었고, 동료들이 그를 공포의 고개 조종사라 부를 만큼 위험한 비행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 가지 점에서 그 시대 텍사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였죠. 1942년 18살에 그는 미국 해군에 입대해 4년 동안 조종사로 복무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 입학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1950년 학사, 1952년 석사, 그리고 1953년 박사학위를 단 8년 만에 모두 마쳤고, 박사 논문 주제는 재료의 2차 탄성 특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트레이딩이나 도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순수 물리학 그 자체였죠. 박사 학위 직후 그는 잠시 텍사스의 석유 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지만 곧 미국 동부로 옮겨 그 시대 미국 과학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던 한 연구소에 합류합니다. 뉴저지 머레이 힐의 벨 연구소. 트랜지스터를 발명하고 UNIX를 만들고 정보 이론을 탄생시킨 그곳이었죠. 그가 처음 배정받은 부서는 텔레비전 신호 연구였지만 그가 진짜로 빠져든 것은 같은 연구소 안에서 클로드 셰넌이라는 한 수학자가 만들고 있던 새로운 학문이었습니다. 정보 이론. 클로드 셰넌은 1948년 통신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단 한 편의 논문으로 인류의 모든 통신 방식의 기반을 새로 정의한 인물이었고, 켈리는 그 옆자리에서 그 새로운 학문을 자기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켈리가 1956년에 마주한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공학적인 문제였습니다. 한 통신 채널을 통해 신호를 보낼 때 그 채널에는 항상 일정한 잡음이 끼어 있습니다. 보낸 쪽은 무엇을 보냈는지 정확히 알지만 받은 쪽은 잡음 때문에 그 신호가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확률적으로 추측해야 하죠. 만약 받은 쪽이 보낸 쪽보다 약간 더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채널의 정보 전송률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켈리가 풀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통신 채널의 정보 전송률 최적화. 그러나 그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만든 수학적 도구가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 완전히 다른 문제의 해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1956년 벨 시스템 기술 저널에 발표한 그 논문의 제목은 정보 전송률의 새로운 해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본 중 정확히 어느 비율을 베팅에 걸어야 자본의 장기 성장률이 최대화되는가? 그 공식은 단 한 줄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F는 BP-Q에 나누기 B. F는 자본 중 베팅할 비율, B는 베팅이 성공했을 때 받는 배당률, P는 성공 확률, Q는 실패 확률. 단 네 가지 변수로 한 가지 진실을 말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우위가 클수록 더 크게 베팅하고 자기 자신의 우위가 작을수록 더 작게 베팅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우위가 아무리 크더라도 자본 전체를 한 번에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패배가 자본을 0으로 만들면 그 다음 베팅의 기대값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켈리의 공식은 단순한 수익 최대화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산하지 않는 동시에 성장률을 최대화하는 공식, 즉 시간의 차원에서 자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켈리 본인은 이 공식이 도박과 투자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것은 통신 채널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가 든 예시는 경마장에서 내부자 정보를 가진 어떤 사람이라는 추상적 예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공식을 발견한 후 벨 연구소에서 한 일들이 그의 인생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공식의 함의를 한 번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박장에 가지 않았고 주식시장에 한 푼도 베팅하지 않았으며 자기 자신의 자본을 자기 자신의 공식으로 굴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 들어갔습니다. 1961년 그는 동료 캐롤 록바움 그리고 루 거스트맨과 함께 IBM 704 컴퓨터를 사용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컴퓨터와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 노래는 데이지벨, 한국에는 데이지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19세기 영국 가요였습니다. 벨 연구소를 방문한 한 SF 작가가 이 시연을 목격했고 7년 뒤 그가 만든 영화에서 그 노래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공지능 HAA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켈리가 1961년 벨 연구소에서 컴퓨터로 처음 부르게 만든 그 데이지 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켈리가 평생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 여긴 것은 1956년의 베팅 공식이 아니라 1961년 컴퓨터에게 노래를 가르친 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자기 공식이 도박판으로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끝까지 알지 못한 채 인간이 만든 기계가 처음으로 노래를 부른 그 순간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켈리가 통신 채널에 묶어두었던 그 공식을 도박판으로 끌고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MIT의 한 젊은 수학 박사.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소프. 1960년 클로드 셰넌과 친분이 있던 그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블랙잭 게임에 수학적 우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자기 자신의 우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러면 매 핸드마다 정확히 얼마를 베팅해야 하는가? 너무 적게 베팅하면 우위가 무의미해지고 너무 많이 베팅하면 단 한 번의 운 나쁜 연속 패배로 파산할 수 있었죠. 셰넌은 소프에게 한 가지 논문을 추천했습니다. 자기 옆자리 동료였던 켈리가 4년 전 쓴 정보 전송률의 새로운 해석. 소프는 그 논문을 읽었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찾고 있던 정확한 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켈리가 통신 채널 잡음을 위해 만든 그 공식이 라스베이거스 블랙잭 테이블 앞에 앉은 한 카드 카운터의 최적 베팅 사이즈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2년 에드워드 소프는 자기 책 빗 더 딜러에서 그 공식을 처음 대중에게 공개했고 카지노들은 그 후로 블랙잭 룰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것이 켈리 공식이 자기 자신의 원래 분야인 통신 이론을 벗어나 처음으로 발을 디딘 영역,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켈리 공식의 진짜 여정은 도박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9년 에드워드 소프는 자기 자신의 헤지펀드 프린스턴 뉴포트 파트너스를 설립하면서 같은 공식을 주식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펀드는 19년 동안 연평균 19.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사이 단 한 분기도 손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죠. 소프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시장에서 수학적 우위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자기 자본에 정확히 켈리 공식이 알려주는 비율만큼만 베팅한 것입니다. 그 월스트리트는 천천히 켈리 공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왕이라 불리던 PIMCO의 빌 그로스는 자기 자신의 회고록에서 우리는 매 포지션 사이즈를 결정할 때 켈리 공식의 변형을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고 워런 버핏의 평생 동료 찰리 먼거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켈 공식은 우리가 집중 투자할 때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인도계 미국인 가치 투자가 모니시 파브라이는 자기 책 더 덴도 인베스터에서 켈리 공식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공식이라 부르며 자기 자신의 모든 포지션 사이즈를 그 공식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켈리가 1956년 벨 연구소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통신 잡음을 분석하기 위해 만든 그 한 줄짜리 공식이 그가 죽은 후 거의 모든 위대한 투자자의 포지션 사이즈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켈리 본인은 자기 공식의 이런 운명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맨해튼의 한 보도에서 41세의 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담배 6갑을 피우는 무거운 흡연자였고 그 흡연이 그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죠. 그가 사망한 시점은 에드워드 소프가 그의 공식을 카지노에 처음 적용한 직후였고 소프가 자기 자신의 헤지펀드를 설립하기 4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켈리는 자기 자신의 공식이 라스베이거스를 흔들기 시작한 그 순간에 죽었고 자기 자신의 공식이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기 시작한 그 시점은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공식으로 단 한 푼도 벌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공식이 만든 그 거대한 부의 강물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벨 연구소에 남은 그의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했고 그의 부고 기사는 그를 벨 연구소의 가장 상상력 있고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이라고만 짧게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도박판과 월스트리트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한 공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 부고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존 켈리의 이야기는 한 천재 물리학자의 흥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풀고자 한 문제와 자기 자신이 결국 풀어내고 있던 문제 사이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켈리가 풀고자 한 것은 통신 채널의 잡음이었지만 그가 실제로 풀어낸 것은 자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풀어냈는지를 끝까지 알지 못했고 그의 공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찝찝한 질문은 마지막에 남습니다. 워런 버핏이 거대한 포지션을 잡을 때, 빌 그로스가 채권 시장을 움직일 때
라스베이거스의 카드 카운터가 블랙잭 테이블 앞에 앉을 때 그들은 모두 똑같은 한 줄짜리 공식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자기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 아무런 관련 없이 자기를 만든 사람이 죽은 후 거의 60년 동안 묵묵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문은 한 공식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공식이 결국 도박판과 시장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라 부르는 곳과 우리가 도박판이라 부르는 곳이 한 텍사스 출신 물리학자가 통신 잡음을 풀려고 만든 한 줄짜리 공식 앞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게임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켈리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